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41번째 시간으로 한낙연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낙연포. 발굴 작업과 작품활동 병행. 란저우로 돌아온 한낙연은 당시 중국 공업합작협회 고문으로 그곳에 공합운동을 펼치고 있던 뉴질랜드 출신 작가 레이 엘리를 찾아갔다. 뜻만 있었지 dun왕의 석굴벽화를 발굴할 만한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았던 한낙연은 예전부터 교류를 가졌던 레이 엘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의 뜻에 동감한 레이 엘리가 지원해준 자동차를 이용해 한낙연은 1946년 4월 탐사팀을 이끌고 우르무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탐사와 발굴에 나선다. dun왕 막고글의 수백 개 석굴과 신장과 쿠처 등지의 석굴과 고분 벽화가 그의 탐사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한낙연은 자신의 발굴 결과를 신장문화보물고의 새발견 옛 고창국 예술탐사기라는 글로 정리해 신강일보에 발표한다. 이 글은 중국에서는 최초로 신장의 고대 문화 유적지인 고창국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세상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dun왕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 보고에서 키질벽화와 dun왕벽화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 요지는 키질벽화가 dun왕벽화보다 규모면에서 작은 편이나 대신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는 dun왕벽화보다 가치가 더 높고 또 제작 연도도 오래됐다는 것이었다. 1907년 헝가리 고고학자 스타인에 의해 dun왕 막고글의 고문서들이 도난당한 이후 dun왕 주변의 유적에 대한 탐사 연구는 주로 펠리에와 르콕 같은 서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해초의 왕호천 척국전도 dun왕 천불동에서 유적 발굴 작업을 하던 프랑스 동양학자 펠리에에 의해 1908년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dun왕 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유적을 제 나라로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중국의 학자적 양심을 위반한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으나 정작 그때까지 중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었다. 발굴 작업이 한창이던 무렵 한낙연은 버색에 보낸 편지에서 외국인 학자들의 자행한 벽화의 약탈과 파기 행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시했다. 외국인들은 이곳의 석굴 벽화를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벽에 새겨진 한자까지 모조리 지워버렸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하게나마 이곳의 글자들이 한자로 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벽화의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봐서 그들이 한족인 게 분명히 드러나오. 그런데 어떻게 그자들이 그것을 없앴단 말이오. 어쨌든 이곳은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중국의 귀중한 문화재요. 학으로서 안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고고학자로 새 출발한 한낙연은 이곳 사람들에게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옛 고창국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옛 상터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끝에 7월 말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더미에 파묻혀가던 옛 상터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발굴 탐사 와중에 만나는 신장 소수민족의 삶과 그곳만의 독특한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은 중국 중심부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변방인 신장 위구르 지방의 풍광과 그곳 사람들의 풍속을 알리는 한편 그림을 판 돈으로 발굴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이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로서는 발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때 그려진 한낙연의 그림에 대해 그의 오랜 보시던 장송은 이런 평가를 내린다. 그의 그림은 어떤 작품이나 다 명랑한 빛과 색으로 충만해 딱딱하고 색한 점이 없다. 특히 그의 숙련된 수채화 기교는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장송의 이런 평가는 석굴 벽화를 있는 그대로 벗겨내는 모사 작업에 특히 유용했다. 벽화가 있는 석굴 속에서 벽화를 그대로 모사하는 작업은 정확성 못지않게 순발력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북끝에서 되살아난 키질의 석굴 벽화. 해가 바뀐 1947년 봄 한낙연은 탐사팀을 이끌고
기질의 천불동으로 향했다. 그가 이번에 발굴지로 선택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다. 대부분의 석굴이 가파른 절벽 중간에 입구를 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동안 외국학자들의 발굴 작업이 수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이곳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 탐사팀은 새로운 석굴을 발견할 때마다 일일이 번호를 매겨나갔다. 이때 그의 탐사팀이 발굴한 석굴마다 매겨놓은 번호는 현재까지 그대로 불린다. 석굴 번호가 75번이 되었을 때 계획했던 탐사 날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었다. 이는 외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의 탐사팀이 갖고 들어간 식량은 물론 탐사와 벽화의 모사 작업을 위한 도구와 물감 등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예정된 탐사 기일이 일주일쯤 남아있을 무렵 탐사팀이 13호 석굴 옆에서 또 다른 석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석굴은 기존에 발견한 석굴에서 보던 벽화와는 그 모양과 색채가 전혀 달랐다. 놀란 한나게는 그 석굴에 특별 1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탐사 일정을 열흘 정도 늦춰가며 그 석굴 발굴과 벽화 모사 작업에 안간힘을 다해 끝마쳤다.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은 7월경에야 우르무치로 돌아온 한나게는 우르무치의 신강일보 대강당에서 그의 생애 20번째 개인전을 연다. 특이할 점은 다른 전시와는 달리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입장료조차 힘에 겨워하는 많은 이에게 사막의 건너편에 있는 천불동 벽화를 그림으로나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이 전시의 중심은 기질 천불동 벽화였는데 전시된 그림 가운데 특히 사람들 눈길을 끈 것은 새로 발굴한 특별 1호 굴 안의 벽화인 본생의 이야기와 석가모니의 좌우였다. 돈항의 몸과 혼을 묻다. 두 차례의 대규모 발굴 작업을 통해 한나게는 일회적인 발굴 작업이 아닌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하는 작업이 자칫 잘못하면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신장지역 고고학 발굴 5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발굴 작업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발굴 작업에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 성급한 발굴은 오히려 수천 년에 내려온 귀중한 문화재의 파괴라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년간에 걸친 본격적인 탐사 계획의 사전 준비를 위해 란저우와 우르무치로 바쁘게 오가던 그는 끝내 실크로드의 몸과 혼을 묻었다. 그러기에 그의 발굴 작업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중국 문화계 인사들은 그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는 각오 없지만 석굴 벽화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기 누구보다 먼저 그 중요성을 깨닫고 발굴과 보존에 온 힘을 다한 한나겐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작업에 임했는지 엿볼 수 있는 흔적이 현장에 남아있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 그는 자신이 발굴한 기질 10호굴 북쪽 벽에 이런 글을 새겨놓았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아름답고 귀중한 벽화들을 보니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동굴들이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벽화는 외국 발굴단이 뜯어가 버렸다. 이는 문화상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나겐의 지적대로 외국 발굴단이 찾아낸 벽화 중 탐나는 귀중한 부분을 약품을 이용해 그대로 뜯어가는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발굴단이라기보다는 도굴꾼에 가까운 행위였다. 아마 그들은 옮길 수만 있었다면 석굴을 그대로 자기네 나라로 옮겼을 것이다. 벽화가 석굴의 바위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그 글의 끝에다 훗날 이 석굴을 찾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까지 남겨놓았다. 우리의 귀중한 고대 문화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참관자 여러분께는 아끼고 잘 보존하기를 부탁드린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